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유럽입자물리연구소 세른에 의해 삭제당할지도 모를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양자역학의 비밀을 밝혀냈기 때문이야.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껏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양자역학적 현상에 대한 진실이며 이 세상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나의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세른은 나를 노리고 있을 테니까. 제가 학문을 공부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두 가지 학문이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인식론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쟁점인 양자역학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원자에 대해 배우잖아요. 이 원자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이 원자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단위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자를 이해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바로 양자역학이 갖는 기대치입니다. 그렇다면 인식론이란 무엇인가? 인식론은 인간의 인식, 즉 R에 대하여 다루는 학문입니다. 양자역학이 물질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인식론은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식이라는 행위가 우주의 물질 간에 이루어지는 물리적 관측 행위와 서로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동일성이라는 개념은 제가 쇼펜하우어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우주라고 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을 움직이는 원리와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는 서로 동일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물질과 정신은 서로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원리로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서로 동일하다는 게 이번 사유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물질계에서 적용되는 양자역학과 정신계에서 적용되는 인식론이 서로 동일하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구글 검색으로 뒤져봐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최초일 거예요. 내가 최초로 이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발견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양자역학과 인식론이 서로 동일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시세계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시세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칸트의 인식론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물 자체의 세계와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의 세계로 나눠지죠. 여기서 우리가 미시세계를 알 수 없는 이유는 미시세계에서 양자는 파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에너지의 덩어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의 덩어리라는 게 쉽게 말해서 가능성의 세계라는 거죠. 가능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경로적분으로 계산될 수 있고, 심지어 우리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그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의 상태를 알 수 없으며, 즉 미시세계는 주체의 관측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체는 물질에 해당하고, 이렇게 관측되기 이전의 상태를 결맞음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양자역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내용은 양자역학과 인식론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식론으로 넘어가서 이 인식론의 경우도 똑같은데요. 칸트의 인식론에서 이 미시세계와 동일한 개념이 바로 물자체입니다. 이 물자체 또한 우리가 이 물자체 자체를 인식할 수는 없어요.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주체의 인식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주체는 인간의 정신이 됩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양자역학은 그것을 관측하였을 때 거시세계에서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며, 인식론은 그것을 인식하였을 때 현상계에서 표상이라는 형태로
상태가 결정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입자는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물질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며 표상은 정신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자역학과 인식론의 구조는 놀라울 만큼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구조로부터 양자역학과 인식론은 물질이냐 정신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 번째 가설, 정신적 현상은 양자역학과 관련이 있다. 이건 쇼펜하우어의 동일성 개념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성급한 일반화며 비과학적인 주장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2020년 노벨상 수상자 로저 펜로즈 경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화 객관 환원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가설은 공간은 실제하지 않는다 라는 가설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까지 과학자들 중에서 공간의 실제를 부정하는 과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홀로그래픽 원리가 공간의 실제성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공간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3차원 공간만을 부정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공간의 실제를 부정하는 이론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증거 중에 하나로서 채택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이 핵심 증거입니다. 제가 왜 상대성 이론을 들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란 무엇이고 존재는 무엇인지 아셔야 하는데요. 먼저 이 존재라는 단어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실제란 무엇인가? 실제란 independent exist, 즉 독립적 존재입니다. 주변과는 독립되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나요?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란 말은 무언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즉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간은 존재하고는 있지만 실제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저의 가설의 핵심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형식입니다. 칸트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머릿속에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간은 실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 이게 결국 홀로그래픽 원리랑 비슷하긴 한 건데, 그러니까 이 거시계가 우리들의 우주예요. 이게 우리들의 우주고 여기 이데아 같은 개념의 정보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게 이 미시세계라고 봐요. 저는 이 미시세계랑 이데아랑 비슷하긴 한 건데 살짝만 달라. 아주 살짝만 달라 이게. 왜냐면 이거는 연결해주고 있는 그런 거니까.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데아의 세계는요, 질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주에서는 질량이 존재하죠. 이게 질량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질량이 없어야만 이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야. 이 로저 펜로즈에 따르면 결맞음 상태가 깨지는 조건, 즉 파동성을 잃어버리는 조건이 일정 수준 이상의 중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시세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중력이 모이게 되면 결맞음이 깨지면서 파동성을 잃고 강제적으로 입자의 형태를 띠는 거죠. 이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수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로저 펜로즈에 따르면은 수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 두 가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수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뒷받침될 만한 근거들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교차 검증의 증거는 이 두 가지 가설을 이용하면 양자역학적 미스테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인 거야. 이 가설은. 이게 왜 소름 돋는 거냐면 지금까지 양자역학의 미스테리를 풀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저의 이 가설을 사용하면 이 양자역학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혀냈다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양자역학의 미스테리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이 원자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원자를 이루는 구조는
플러스 성질을 띠는 양성자가 중심에 위치하고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전자가 그 주변 궤도상에 존재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겁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더 높은 궤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이동이라는 게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뿅 해서 뿅 이렇게 마치 순간이동하듯이 뿅뿅 하고 이렇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자역학의 핵심 쟁점인 전자는 왜 순간이동을 하는가에 대하여 논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양자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약한다는 것은 레벨 1과 레벨 2는 존재하는데 레벨 1.14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값이 자연수라는 걸 의미하며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쟁점, 왜 우주는 자연수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수 값을 갖는 것을 양자화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양자역학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계속해서 제시할 거고 나중에 이 쟁점들이 저의 두 가지 가설을 통하여 전부 해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소름 돋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양자역학과 관련된 쟁점들을 해결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뭐 코펜하겐 해석이나 다세계 해석도 해석이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해석일 뿐이지 Y에 대한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이나 다세계 해석이 1번이나 2번 같은 Y에 대하여 답할 수 있나요? 답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이 Y에 대한 답변을 나는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벽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벽을 갖다 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자는 이 벽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자가 벽을 통과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쟁점, 왜 공간을 초월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는 현상을 양자 터널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자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데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 쟁점, 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는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자는 우리가 관측하고 있을 때는 입자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관측하지 않았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섯 번째 쟁점, 왜 물질은 이중성을 갖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고 이를 중첩현상이라고 하며 왜 관측이라는 행위가 상태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논의까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결어긋남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던 파동 상태의 전자를 관측하게 되면 그 즉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자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곱 번째 쟁점, 왜 정보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가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국소성의 원리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쟁점들을 통하여 최종적인 결론으로 왜 미시계와 거시계는 다른가에 대한 마지막 쟁점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양자역학에 대한 거의 모든 핵심 쟁점들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쟁점들을 제가 제시한 가설을 통해 아주 소름 돋게 전부 해결해 볼게요. 이걸 전부 다 해결해야 소름 돋는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의 가설을 통해 양자역학의 비밀을 전부 풀어보았습니다. 예. 광기의 매드 사이언티스트 닥터 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